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주 또 울산에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이제 좀 포기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영상 강의로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즐겁게 학습하고 또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의 창구가 일방적인 방향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메일이나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함께 교실 안에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도 적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철학의 2의 첫 번째 시간으로 철학의 필요에 대해서, 철학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죠. 철학은 오래된 생각에 대한 회의 그리고 또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용주의 시대 가운데 오늘날 돈이 되거나 유용성에 함몰되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철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용성으로는 도덕적인 문제나 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규명이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우리가 무엇을 희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불필요해 보이는 것처럼, 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근간이 되고 근본적인 내용이다, 또 필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정되었던 대로 인식론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인식론에 대한 내용들은 후기에 또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고대로부터 또 오래전부터 인식론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고, 특별히 동양에서는 아주 고래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났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근대로부터 터져나왔고, 또 우리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인식론의 초대에 대해서 초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보통 3단계가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자기 밖의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구강기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자신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막 핥죠. 혀를 내밀어서 계속 맛을 봅니다.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바깥에 있는 사물들 모든 걸 다 빱니다. 아기 같은 경우 보면 모든 물건들을 다 입으로 가져가려 하죠. 입이 그 혀를 통해서 이 사물에 대한 걸 인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좀 자라면서는 이제 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호기심, 자기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들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려 하고 또 규명해 보려 하는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올라가면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이가 이제 아동기로 접어들면서는 끊임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잃어버렸던 많은 질문들이 아동기 때 시작을 하는 거죠. 아빠, 하늘에는 왜 별이 있어? 저건 뭐야? 저건 왜 있는 거야? 사람은 왜 사는 거지? 아빠, 사람은 왜 죽어? 그 단순한 질문들이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가장 가까운 타자인 엄마를 어릴 때는 자기가 동일시해요. 그래서 엄마가 슬프면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가 기쁘면 자기도 기뻐요. 엄마가 박수치고 즐거워하면 아이도 박수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보다는 바깥의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를 가요.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자기의 일상들을 엄마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일체감을 느꼈다가 조금씩 분리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같이 다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비밀이 없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에게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타자가 구분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솔직하죠.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고 끄리낌이 없다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다 보면 이 마음 안에 자신만의 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친구의 둘만의 관계 있죠. 친구와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공간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깥으로만 향했던 세계에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사춘기 때쯤 접어들게 되면 부모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혹은 중년, 청년, 중년, 또 노년이 되어갈 때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과연 사실일까? 그게 진실이었을까를 반성하기 시작하죠. 내가 살아온 걸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고 반성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렇게 굳게 믿었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야. 근데 당연하게 했던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일까? 내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있었던 것일까? 나는 그것이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나고 보니 과연 그것이 사실이었을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이건 사실은 철학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한 개인이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과정처럼 철학사 역시도 크게, 물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단락대로 분류하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성장처럼 이 철학의 어떤 역사의 과정에서도 이런 과정들, 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실은 세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눈밖에 보이는 이 세계가 왜 없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것의 공통적인 것이 뭔가, 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온 것일까,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을 가지고 물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질문보다는 인간 바깥에 있는 사물과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던진 것이죠. 그 질문들을 우리는 자연 철학이라고 합니다. 바깥의 세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를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자연 철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다가 세계에 대한 물음은 결국은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내 자신에게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일부이면서 세계에 가대 질문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질문과 답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었다가 서양 철학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죠. 서구 역사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식론적 단계입니다. 그 인식이란 세계를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얘기하죠. 세계가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알아가는 것인데, 세계가 인식의 대상이 되고 인간이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 그렇다면 주체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얘기하실 때, 어떤 것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옳은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것이죠. 인식의 과정을 물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식론이라고 부르고, 인식의 기준, 그 근거를 담아내는 것을 우리는 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자연 철학은 또 고대 중국 철학과 좀 틀린데요. 자연 철학으로부터 출발한 그리스 철학은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죠. 그래서 진리를 미지수로 여기고 답을 풀어가려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를 가지고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피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인간 그 수를 가지고 세계를 규명하려 했던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어떤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와 달리 동양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의 동양에서는 철학은 진리는 하늘의 뜻을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면서요.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은 그것을 발견하고 정치와 생활의 기준을 삼아야 했는데, 과학적으로 풀어가서 답을 찾기보다는 발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서양 철학, 고대 철학이 어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다면, 동양의 철학들은 일종의 푸즐을 맞추는 것 있죠. 이미 주어져 있는 사태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 철학적 태도는 사실은 중세 철학의 선구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 진리는 이미 신의 뜻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자체를 파악하고 규명하고 또 판별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태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세 철학에 큰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요.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 그리고 신앙과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과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타가 많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첫째,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는 사물 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존재론이라면, 신앙과 이성의 문제는 인간 존재의 존재 방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중세의 존재론에 대한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중세 철학은 신이 창조한 두 가지 피조물인 세계와 인간의 존재 방식을 과제로 설정했고요. 고대 철학이 세계가 무엇인지 물었다면 중세 철학은 그 답을 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신의 창조 과정에서 이해해 나가는 것에 힘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식 주체로서 인간이 지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토대를 놓는 일이 바로 데카르트 이후에 전개되게 됩니다. 14세기의 모든 인식의 중심이었던 교황청의 권위가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에는 모든 협의나 어떤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교황청의 어떤 자문을 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헨리 8세 같은 영국에서 왕이 결혼할 때 앤 불린과 전철을 벌이고 앤 불린과 결혼하고 싶어 했던 헨리 8세에 대한 결혼 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국왕적인 국가의 어떤 중대사의 문제들을 교황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세계의 어떤 센터, 그 중심에는 모든 협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교황청과 소통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국제 질서, 그 서구 유럽의 중세 질서의 핵심의 그 코어에 교황청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어쨌든 유엔과 같은 역할이 있죠. 그 행정기구상 나라의 기후 문제라든가 전쟁의 문제라든가 여러 협상 문제들을 다룰 때 다국가, 그러니까 전체 국가의 연합에서 다루고 있는 그 실질적인 힘을 보유했던 역할,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황청이었죠. 그런데 이 교황청의 권위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붕괴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때는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70년 동안 머무르게 할 정도로 로마에 있지 않고 아비뇽으로, 아비뇽 유수로 포로기로 이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교황의 권위가 이제 14, 15세기로 건너오면서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중세가 저물어가는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세기의 유럽의 역사는 크고 작은 종교 명분의 전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17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종교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입니다. 고대에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한참 뒤에 유럽 사회에서는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 땅 따먹기 전쟁이죠. 땅 따먹기 전쟁은, 영토 전쟁은 고대에 있었어요.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고려 때 거의 완성이 되죠. 통일신라 이후에도 북방이 개척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고려 때 완성이 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럽 사회에는 본격적으로 영토 전쟁이 17세기부터 시작돼요. 이 동아시아는 굉장히 변화가 적은 나라입니다. 유럽 사회에서 몇만끼리 붙는 많아봐야 규모가 10만, 몇만, 3만, 4만 이런 전쟁들이었다면 이 동아시아의 전쟁은 그 세계 대전에 견줄 수 있을 만한 대규모였습니다. 당나라와 수나라와 전쟁했던 고구려의 전쟁은 동아시아의 판도를 바꾸는 전쟁이었고요. 명과 조선과 대립했던, 일본과 전쟁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전쟁은 동아시아에 수십만이 투입되는 거대한 전쟁이죠. 이런 판도가 바뀌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세계 대전과 같은 거죠. 그런 전쟁들이 이미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 영토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유럽 사회는 어땠냐면, 지금도 조금씩 흔들리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가 좀 크림반도 문제 있고 하쪽의 영토가 조금씩 바뀌긴 해요. 하지만 동아시아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안정된 형태, 지금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유지되어 오고 있어요. 사람만 죽어나고 나라의 국력만 빼앗기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죠. 우리는 가까운 시일 70년 전에 6.25를 겪었습니다만 통일전쟁이었죠. 이런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유럽 사회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입니다. 유럽 사회는 17세기부터 영토 전쟁이 시작되어서 언제 끝나냐면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유럽 사회, 어떤 더 이상 영토 분쟁보다는 다른 분쟁으로 넘어가는 세대를 맞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종교전쟁이 더 이상 아니라 영토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은 최초의 근저대 국제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게 바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터져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역사가 근대로 접어드는 바로 그 시기에, 이제 중세가 저무른 시기에 근대 철학의 모태가 된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 여러분 그림 보셨습니까? 사진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들로 그려져 있죠. 그 당시 사진기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 보면 17세기에 한 세기 동안에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결투를 벌이다 죽어요. 결투. 명예 있죠.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면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를 다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결투를 신청하면 결투에 어떤 응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나서고 싸우고 다투고 목숨을 걸 싸움들을 하죠. 그런 결투가 이제 서부 시대에 가면 총잡이로 바뀝니다만 유럽 사회에서는 칼로 했어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사실은 금객입니다. 금객 있죠. 아주 금을 잘 쓰는 금객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근대 철학의 모태가 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인식론, 데카르트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철학적 이성은 신학과 과학의 예속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길을 걷기를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듯이 근대 철학 역시 20세기 중반에 현대 철학 등장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모던 세기가 언제 이제 해제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3인방 있죠. 현대 철학을 열었던 세 인물인 니체, 그리고 프로이트, 마르크스라는 어떤 현대로 모던한 것을 깨어 부수는, 이성 대신 감성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런 데카르트의 인식론적인 영향이 굉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 사고 그리고 인식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식론이 중요하냐면, 해위주의가 오래전부터 등장해 있었고,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모른다.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말할 때, 해위주의는 그래,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데카르트 이전에도 사실은 지식의 확실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자연 세계 속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는 것이 아닌 것인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 버린 것이고, 지금 현재 그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예전과 다른 현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물이 흐른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상한 곳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한다 할 때 그 인식 자체는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인식한 것을 그 인식 그대로를 맞다라고, 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물과 세계를 포함해서 인간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내가 판단을 내리는 순간 그 판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1년 전의 세포와 똑같은 세포입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가 같은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있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지금의 그 친구와 같은 친구입니까? 내가 그 당시에 갇혀있던 과거의 기억 속의 그 친구는 키가 작은 친구였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친구의 모습은 전혀 다른 친구일 수 있죠.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연인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리고 나를 좋아하고 정말로 아껴주었는데, 그 친구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동일한가요? 결혼을 했어요. 정말 불붙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첫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내인가요? 남편인가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의 감각적 사실만으로는 지식을 가질 수 없고, 헤이론이죠. 다만 변하지 않는 원리인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에게 이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만물의 모든 것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로고스, 만물의 원리에 비추어서만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암흑과도 같아요. 근데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비추어지는 그 태양빛 아래서 그것을 비추어지는 것에 의해서 그 원리에 비추어서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피스트 가운데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여기 헤이론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첫 번째로 비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존재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않는다는 것이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없는 것이지만 있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고요,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으며 상상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내가 그 인상을 받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할 방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근데 친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식 체계 속에서 다른 인식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내가 이해한 대로 그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친구만 건너가도 다른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죠. 회의주의인 거죠. 이런 고르기아스가 일측해버린 문제, 사람은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한 이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가능성 조건과 인식과 경험에서 객관적 지식의 가능성의 조건은 고대 중세 그리고 근대 철학의 화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깥에 있는 사물,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알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어떻게 내가 아는, 내가 파악하고 깨달은 지식과 진리를 전달할 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온 문제제기이고 질문입니다. 그래서 후설과 하이데거가 주도하는 현상학적 도가론과 생활체계의 철학, 아펠과 하버마스가 주도하는 합의이론과 의사소통 이론 같은 철학을 통해서 다시금 재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고르기아스의 회의론은 필론과 에네시데무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성되었는데요. 또 오늘날에도 이어져 오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의주의 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고대 철학자이자 중세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던 철학자입니다. 인물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교부죠. 교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성에 이를 수 있는가를 제시하려고 고심했습니다. 그 회의론이 가득할 때 유한하고 상대적인 인간 존재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죠. 그 또한 우리의 감각에 실제로 속거나 기만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르기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헤라크레이토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기만당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만일 속고 있다면, 내가 기만당한다면, 내가 이해한 것을 내가 잘 파악하지 못했더라면, 그것이 오류라 하더라도 속고 있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데카르트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것일까요? 그럼 데카르트가 방법 서술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의 어떤 글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미 선구적으로 1200년 전에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속고 있는 내가 객관적 진리의 사실을 내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명제의 선구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철학 제1 원리가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코기토, 나는 회의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것들은 어떤 인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사물이 사태가 존재한다는 것, 그걸 인식한다는 것이 의심될 수 있죠. 모든 걸 다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의 철학하는 방법이 뭐냐면 의심이 있죠. 회의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철학하는 방법들, 방법 소설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철학하는 방법,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놓기 위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죠.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의심돼요. 초월적 신의 존재를 의심했고
또 앞에 놓인 상대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나 자신, 모든 걸 다 회의하고 의심하는데, 무엇을 의심할 수 없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의심할 수 없더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반드시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거든. 나는 회의하거든. 나는 의심해. 그러므로 의심하는 그 나는 부정할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진리만은 더없이 확실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데카르트가 그 인식론의 토대, 근대문을 열어 제낀 그런 중요한 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설사 내가 틀릴지라도, 내가 오류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오류에 빠졌다 하더라도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그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제 자아, 그러니까 인식하는 이 자아의 절대적 확실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이제 인식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존재하는, 회의하는, 의심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식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 내가 있는 것조차도 불명확했기 때문에 회의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회의론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시각, 청각, 감각, 수학의 연역적 논리마저 진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세상 모든 사물을 자를 수 있는 예리하고 강한 칼이 있다 할 때 그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칼 자체일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회의할 수 있어도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본 거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회의한다. 모든 감각과 논리가 착각이고 오류라고 해도 내 존재는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없다면, 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역하는 것이나 회의하는 것이나 오류를 범하는 것이나 착각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 아니냐. 불가능하잖아. 착각하는 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고르기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주장하는 주체가 있어야 그의 말이 사실일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것도 없다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그의 회의론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회의한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자신은 존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회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회의될 수 있는 곳 가운데서 회의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토대를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추론을 불러서 방법적 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식론은 달리 말해 지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안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식론에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따지고 확인하려 하죠. 그게 진짜야? 사실이야? 정보를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이야? 아니, 영희가 괴물이었다고? 영희가 여우였다고? 그게 사실이야? 단순히 이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실제하는 것일까?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데가 없지 않나요? 어린 시절 그랬던 적은 없나요? 몸이 아플 때, 누웠을 때 약을 먹고 잠들었어요. 근데 깨어났는데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깨어있는 건지 누워있는 건지 꿈을 꾸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헷갈리죠. 내가 깬 것일까? 일어난 것일까? 꿈꾸는 것일까? 꿈결 같아요.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모르겠어요. 현실인지 사실인지. 분명히 그녀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녀는 과연 존재했던 것일까? 사랑했던 연인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헤어졌는데, 아니, 내가 사랑했던 건 사실일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나가고 없으니까. 그거 내 착각이 꿈이 아니었을까? 묻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인다고 실제하는 것일까? 이 객관적인 인식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포함해 드리려 하죠.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도 보았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그런데 나 말고 타인이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도 과연 사실일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과연 그럴 것일까요?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데카르트의 세 가지 관념이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관념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본유관념입니다. 신과 자아에 대한 관념이죠. 수학적 공리의 관념이고 사물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파악하는 관념인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졌기 때문에 신이 부여한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래관념은 본유관과 다르게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념입니다. 이것은 외부 사물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관념으로 빛깔, 소리, 더위, 추위 같은 것들이죠. 내 안에서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죠. 자극하는 것이죠. 누가 때리면 아프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것을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꽃이 피고 매 맞고 아니면 따기를 맞고 이거 아픈 것이 아픔이구나. 아프다는 거 아는 거죠. 추위, 겨울 추위를 당하고 나서야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관념일 때 이 차가운 것을 뭐라 표현하지? 이걸 추위라고 얘기하자 할 때 이 추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래의 관념인 거죠. 신과 자기에 대한 관념은 본유적인 것이라면 외래관념은 바깥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관념인 거죠. 또 하나가 인위관념이 있습니다. 인위관념은 뭐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가공해내고 만들어내고 제작해내고 상상해내는 관념을 우리는 인위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 유니콘, 도깨비 이런 많은 창작물, 판타지 요즘 유행하는 게 판타지 소설이잖아요. 게임 같은 거 그릴 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대상과 인문학적인 토대 위에서 그런 상상력이 펼쳐집니다만 그걸 조합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죠. 만들어내죠. 이런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관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위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는 이 세 관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이 본유관념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에 외래관념과 인위관념을 통해서 독자적 의지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인식론의 첫 번째 입장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관주의, 상대주의, 비합리주의, 해이주의, 자의주의 이런 방식으로 인식론을 가진 견해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감각기관과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진리나 사실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 주관주의, 상대주의, 비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람은 주관적인 지식과 해이론은 모든 걸 다 거부합니다만 이런 어떤 인식론의 첫 번째 입장에 속해 있는 주관주의, 상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소피스트 시대가 그랬고요. 오늘날 현대가 유사합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사실은 고대 소크라테스가 출현하기 이전에 모습인 거죠.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 거죠. 중국으로 치면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뿐 아니라 육아사상뿐 아니라 노장 사상이 있는 것처럼 각기 여러 가지 문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른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여러 유파들이 나눠진 것처럼 객관적인 통일된 보편적인 일치된 우주적인 어떤 그런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진리가 존재하고 상대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는 객관적 진리보다는 상황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대 시대에는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있죠.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고 어필했습니다만 현대 시대는 감각과 행동 있죠.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 똑똑한 지식에 비해서 인간성이 비인간적이야. 그리고
사람의 그 감정을 보면 되게 악독한 사람이야. 정말 마음이 매너 없는 사람이고 아주 더티해요. 그러면 밥맛인 거죠. 그 인식하는 것과 지식적인 것과 함께 같이 가야 되냐면 그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감정적인 요소에 있어서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사람에게 어떤 다감함을 줄 만한 것들이 구비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잘 어필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적인 것들보다 어떤 감동을 주고 느낌을 주는 것들이죠. 연예인 프로들 보면 사람들이 일부러 똑똑한 척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들 경쟁하는 프로도 사람들이 아주 매력있게 봅니다만, 동정감을 가지고 또 함께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강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한 사람들, 또 공감되는 사람들, 또 연약하고 또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훨씬 더 좋아하고 또 아끼게 되죠. 처음부터 진리나 객관적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인식론의 두 번째 입장은 절대주의 혹은 근본주의, 객관주의, 경험론, 합리론 혹은 관념론입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감각이나 생각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감각하여서 인식한 것이라면 그것을 객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근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는 존재한다는 걸 보는 거죠. 선이 있다. 그건 착함이 있다. 정의란 존재한다. 상대적인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그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질문, 그 내용이 시대마다 달라요.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영화를 보면 어떤 도둑이 굉장히 정의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동정감을 느끼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법이 정의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정의라고 말할 때 그 한가하는 시대가 된 거죠. 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진리와 어떤 그것이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닌 상대적인 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중것들을 이 전복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오히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그리고 올바른 모범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처럼 보여지죠.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런 입장은 객관적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그 객관적 진리에 따라서 상황과 실천의 법칙, 그 매뉴얼들이 나오고 다른 진리를 산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신다고요? 여러분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또 근대시대, 합리적인 시대, 과학적인 시대, 객관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진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인식론이 두 번째 맥락인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인식을 통한 생각의 체계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스마트폰이 0이라는 친구의 사진을 5장 찍었다 칩시다. 휴대폰 기계가 서로 다른 0의 5장의 사진들을 보고 0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휴대폰의 사진은 그냥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죠. 휴대폰 기계에다가 명령 어록을, 프로그램을 기입해주고 삽입해줘야만 5장의 사진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일 인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개별의 실체가 별개의 사진 속의 데이터가 일치한다면, 이런 면에서 일치한다면 동일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프로그램 된 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명령 없이 휴대폰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들 또한 감각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여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영희를 한두 번 보겠어요. 친구라는 계속 보는 거죠. 이 감각, 오감이라는 것은 마치 휴대폰 속에 내장된 카메라처럼 반복적인 데이터를 공급합니다.
감각들, 오감을 통해서, 그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느끼고, 냄새를 맡고 이러면서, 그 대상들을,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한단 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사물과 어떤 영이란 친구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단순하게 데이터로만 처리하지 않죠. 사람에게는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동일한 것과 연속적인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모종의 분석 기능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것이 영이다. 영이는 이런 존재지. 이런 향이나 이런 향수를 써. 영이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영의 느낌은 이래. 이미지가 이래. 영이를 만나면 감정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 이게 판독할 수 있는 인식의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휴대폰처럼 카메라가 그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프로그래밍 되지 않으면 구분해낼 수 없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사진을 통해서 동일 인물인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없다면 알아낼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반복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반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를 깨달을 수 있는 기능이 이 선제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을 가진 모종의 분석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기계들은 그런 기능들을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자마자 누구를 몇 년 전에 만났는데 또 만났네요 하고 기억을 해내죠. 이런 기계가 있나요? 이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식을 위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세상을 인식하고 사고하기 위해서 모종의 기능이 탑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크게 분류하자면 첫 번째로 논리적 기능입니다. 어떤 것이 같다, 다르다, 또는 뭐 더하다, 빼다 등 일련의 논리적인 생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둘의 데이터를,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같다, 이 맞다, 틀리다, 아니다, 전에 봤던 길 맞아, 이 길이야, 저 길이야, 이게 옳아, 저게 아니야 라고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기능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선호 판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단지 논리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선호가 있단 말이에요. 호불호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판단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선호 판단의 기능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 빨간 문과 파란 문, 노란 문이 있는데 기계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 되면 그 문을 따라 그냥 가요. 반복적으로 한 번씩만 가, 번갈아 가, 이쪽 문만 가 하면 그 프로그램대로 가요. 근데 저는 빨간색이 좋아요. 그 빨간색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선호하는 쪽으로 문이 있다면, 여러 컬러의 문이 있다면 빨간색을 좋아하고 가는 거죠. 그럼 차를 탈 때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빨간색, 노란색, 은비색, 주색, 하얀색, 검은색, 선호하는 게 있죠. 그래서 차량들도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선호 판단의 기능이 있는 거죠. 이 진짜 싫다.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더 좋아. 이게 싫어. 이런 선호하는 판단의 기능이 우리 안에 인식 기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당위적 기능이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선호하더라도 의무로 느끼려고 할 때는 또 다른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이래서는 안 돼. 양심의 기능이기도 한데요. 이 당위적 기능.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껄끄러워요. 힘들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내 몸이 원해. 내 마음이 진짜 원해. 근데 끈떡지근해요. 싫어, 안 되는, 내가 좋아하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바로 당위의 기능. 그것을 양심적 기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도덕적 기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빠, 이렇게 하면 옳아. 우리 마음에 누가, 법전을 갖다 놓지도 않았는데요. 소법전, 대법전, 이렇게 윤리적 기능 등을 심어 놓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이 존재해요. 인간은 논리적 기능과 선호의 기능, 당위적 기능을 따라서 감각과 생각을 처리하고, 인지활동 혹은 모든 의식활동을 합니다. 세 기능들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며 상호 중첩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존재론과 인식론. 손에 있는 물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을 들었습니다. 물질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물질을 물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게 실제인가? 이게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촉각으로 감각하는 이것이, 이 물이 정신적인 이미지나 심상이 아닐까? 사실일까? 심상과 물상은 같은 것일까? 물건과 내 마음에 새겨진 상이 있죠. 물상, 물건의 상과 느낌도 촉각이 좀 오감으로 주는 것들과, 이것이 우리 안에 인상이 들어와서 심상, 내 마음에 형성되는, 내 눈을 통해 들어와서 형성되는 심상은 같은 것인가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 존재론과 인신론의 문제죠. 서양에서는 주로 독립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존재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나는 나고 이 바깥의 사물이 존재하는 거죠. 인식의 주체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법적 사고 속에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분리가 됩니다. 타인은 독립된 존재값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인식해요. 인간은 인식작용을 통해서 알을 생성한다고 보는 거죠. 인식작용을 위해서는 인식의 주체와 그리고 객체, 이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서양에서는 이해를 해요. 근데 동양적 이해에서는 해이론에 가까운데요. 고정불변의 현재가 없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오래전, 이런 불교의 이야기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현재라는 시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고르기에스의 주장과도 유사합니다. 인식된 그 자체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한 찰나도 현재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순간도, 지금 딸깍 하는 한 총각의 시간도 현재는 아니에요. 이미 과거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를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가 현재를 산다 얘기하는데 현재는 과연 있는 것인가?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현재는 없어요. 과거만 있지. 현재는 어디 있어요? 과거만 있지. 현재라고 하는 순간 현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일 뿐이죠. 근데 딸깍하고 현재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미 과거예요. 그럼 현재는 없잖아요. 한순간도 현재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인식론의 맹점들을 동양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요. 인식의 과거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는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기억과 같은 형태, 종류의 심상, 잔상만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심상과 물상은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서양과 달리 대상과 인식 주체가 구분되는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것과 달리 불교에서는 심상과 물상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식 안에 나타난 동일한 심상일 뿐이라는 거죠. 있는 것이 아니고 심상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응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여러분 그 내용들, 진리 대응술,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해이론에 빠진 것에 대해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대응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거나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라고 말하면서 존재사실과 존재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치 여부가 그 명제의 진위, 즉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리를 실제 사물과 지성의 일치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론에 대한 대응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한계들이 존재하죠. 대응술 자체의 모순이 있는데요. 사실 대상과 판단이기보다는 판단과 판단의 판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상과 판단을 비교할 수 없는 인식론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응술은 자신이 설정하고 있는 작업 영역과 방법에 의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전칭 판단은 명의 진리를 가릴 수 없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죽음 사실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열거할 수 없잖아요. 서술할 수도 없고,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미래에 어떤 인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진리 정합설인데요. 대응설의 결함을 보완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에서는 피다와 같은 정칭 판단은 감각적 경험으로 진위가 판정되지 않습니다.
명제나 진술이 참인가 하는 것은 기존의 이론 체계에 정합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1이라는 명제는 수학 체계에서만 참이지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어떤 영역, 어떤 이론, 하나의 이론 체계 안에서 정합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진리 정합설은 어떤 진리 체계 속에 있는 특정한 판단을 중시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성경과 체계적으로는 신앙 고백과 교육 체계에 의해서 종교 회의와 삶을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안에서 진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죠. 기준이 되는 기준의 이론 체계가 참인 것인지 또는 거릇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체계 한 체계 안에서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리 체계가 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제가 두 개의 상이한 정합 체계 안에서 모순이나 상충될 경우에는 그 여러 이렇게 수학적 체계가 있고 과학적 체계가 있고 신앙적 체계가 있고 사회적 체계가 있고 정치적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들 가운데 서로 어떤 것 문제에서 서로 상충할 경우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 줄 만한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규정해 줄 만한 더 큰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의사협회, 또 어떤 노동자협회, 노동조합,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또 정부가 있고요. 사회단체가 있고, 이런 것들 서로 간에 어떤 알력들이 존재하고 서로의 상충되는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놓고 판단하죠. 법원에 내세우지만 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힘들죠. 결국 정합 체계들의 무한소급, 순환 논리, 절차 중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진리 합의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버마스나 아필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의사소통 공동체를 통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논에 대한 전체를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짧죠. 그래서 교재를 참고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이상학으로의 초대, 영원히 존재하는가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형이상학의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